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여러분들. 자,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저와 파이팅 한번 하셔야죠. 아, 쌍둥이 딸 나는 비법. 네, 최영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종무님, 네, 뭐 비법이란 건 없습니다. 다 이때 또 하나님이 또 점지해 주시는 거겠죠. 네. 옛나마님, 김상란님, 김상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게 벌써 수요일이에요. 그쵸?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한 게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 파이팅 할게요 라고 말씀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모레 하면 또 일주일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참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인사 한 번씩 하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또 제가 일부러 신나게 좀 출발을 하고 있는 편인데, 제가 출발을 좀 신나게 하는 편이죠. 뭐 미증시나 뭐 국내 증시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변동성 보여줄 수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매일매일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일일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일일비 하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 방향성을 보면서 체크를 하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7시 반 저와 함께하는 이 출근길 주식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디노치님, 지니님, 라인님, 박윤서님, 윤나마님, 정혜진님, 말금이님, 구성무님, 전혜경님, 이경애님, 반갑습니다. 크리스탈제이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일단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죠. 다니엘 황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영어 이름 이야기할 때 항상 데니얼 하는데 반갑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를 좀 봐야겠죠. 어제 미증시는 특별하게 어떤 주가를 움직일 만한 요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 등락을 좀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제 강보합권 상승 마감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엔비디아, 테슬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죠. 그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을 좀 키우게 되면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 투심을 위축시키는 모습들은 없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증시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쵸? 미증시를 보면서 국내 증시를 대응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특별하게 뭐가 없었습니다. 그쵸? 뭐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 있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면서 어떤 그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시장은 좀 주목을 했다라는 건데, 이전에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연준에 압박을 주면서 어떤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듯한 스탠스를 좀 많이 취했었죠. 액션들을. 그쵸? 보통 이제 연준은 통상 7명 이사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중립성을 좀 위해서 임기 동안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독립적으로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쵸? 연준 이사의 임기는 또 법으로 보장돼 있고, 만약에 연준 이사의 해임에 대해서 이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로만 제한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 중인 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드문 상태인데, 만약에 이번에 쿡 이사가 물러나고 이 빈자리에 친트럼프 인사로 채워지게 되면 연준 이사진의 어떻게 보면 균형이 좀 바뀝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친트럼프 성향이 2명이었기 때문에 2대5였어요. 2대5였는데 쿠글러 이사가 임기 도중에 사임을 했고, 그 후임으로 또 스티브 미란이 지명됐습니다. 또 친트럼프 인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대4가 됐겠죠. 근데 이번에 리사 쿡 연준 이사가 해임이 되면 여기 또 친트럼프 인사를 넣게 되면 3대4가 아닌 4대3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을 어떻게 보면 손쉽게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연준이 빨리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백악관에서 보기에는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소송 맞대응을 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기에는 솔직히 좀 크지 않았어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줬지만 그렇게 시장을 뭐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시킬 만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죠. 그러니까는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그쵸, 28일.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뭐 28일 날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엔비디아 실적 말고도 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추후 가이던스라든지 지금 AI 버블론에 대한 어떤 그 논란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8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뭐 90.4로 집계가 되고 전달보다는 이제 1.3포인트 내려갔지만 시장 전망치는 또 상회하는 모습들. 근데 뭐 그렇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요소는 아니었다.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그 국내 이슈, 그러니까 이슈와 섹터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주 체크리스트 말씀드렸고 매번 이렇게 이슈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마지막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 시장 보시면 네, 원희님, 김정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증시를 좀 더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국내 증시 이야기를 좀 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증시 디커플링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혼조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쵸? 코스닥은 좋았고 코스피는 좀 안 좋았어요. 그쵸?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하고 이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코스피는 약세를 좀 보였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쪽이 어제 좀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아마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7,800억 정도를 순매도했어요. 순매도한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1,600억 가량 정도를 매수를 했었는데 최근 3거래일만 놓고 보면 코스피에서 한 4천억대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은 한 5천억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왜 약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약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강세를 보였던 조선, 방산, 원전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중공업,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세요.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 그동안 정책 기대감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좀 보였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경협주. 어제 경협주. 어제 아침에도 제가 경협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또 댓글에 경협주, 대북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저는 이거를 셀론으로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좀 챙겨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쵸?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저도 했었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셀론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방산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게 되면 저는 굉장히 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볼펜 관련된 종목 올라가고. 근데 주식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 펜 사인하는 거 하나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혹은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하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비이성적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주식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멘텀을 활용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쵸? 물론 이제 조방원 쪽으로는 약세를 보였고 제약바이오 쪽은 강세를 보였어요. 왜? 그 자금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면서 금리 기대감이 아무래도 있겠죠. FOMC 금리 기대감이 또 있을 거고 또 뭐 세계 폐암학회 하반기에 세계 폐암학회 뭐 유럽 당뇨학회 유럽 종양학회 그쵸? 그 약물 전달체 파트너십 행사 이런 글로벌 학회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임상 데이터 발표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아마 제약바이오 쪽으로 추가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더 수급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알테오젠, 뭐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HLB, 삼천당제약,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코스피 종목들은 하락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차익 매물 실현 나오고 수급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약바이오가 올라온 건 맞는데요. 정책 불확실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제가 바로 또 이어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어찌됐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관련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부분들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이제 미국 쪽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더 많으셨을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계속 코스피는 약세, 코스닥은 강할 거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간의 이 디커플링이 구조적인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저는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뭐 기관이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보이고 코스닥에서 순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이나 원전, 조선, 뭐 전력설비, 금융 이런 쪽으로 이끌었던 업종들에서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차익 실현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업종별 순환매 장세는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9월 FOMC 뭐 이전에 나올 뭐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라든지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변동성을 보여주긴 하겠습니다만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코스피는 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결국 시장은 안정화를 되찾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제자리를 찾아가서 움직임이 좀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시기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나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어제 한미정상회담이 끝났어요. 아까 누가 볼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MOU 체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반산 원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정리를 쫙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 여러분들 국내 대표 재계 총수들이 거의 뭐 총출동했죠.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 외교를 함께 펼쳤다. 그래서 대미 투자 209조 1,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좀 지원 사격하는 모습들, 한미 경제 협력을 좀 지원 사격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보니까 지금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부회장, 하나그룹이죠. 그리고 HD현대 정기선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자은 LS 회장, 박지원 두산 에너빌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윤범 고려하는 회장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까지 해서 한 16분 정도가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누구 왔을까요, 여러분들? 미국은 더 많습니다. 미국은 21명이 왔어요. 젠슨항 CEO, 칼라일 그룹 공동회장,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CEO, 다나워 그룹 회장, 구글, IBM, 보잉, 로키드 마틴, 오픈 AI 이렇게 글로벌 기업의 최고위급 인사 2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첨단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AI, 바이오가 포함이 되겠죠. 반도체, AI, 바이오가 첨단 산업에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전략 산업, 조선, 원전, 그리고 에너지, 방산, 그리고 공급망, 모빌리티, 배터리, 핵심 소재 이렇게 3대 분야를 나눠가지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직후 양측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분야에서 총 11건의 MOU가 체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첨단 산업을 제외하고 전략 산업 쪽하고 이 공급망 쪽 이쪽으로는 지금 MOU가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뭐냐? 이제 첨단 산업, 그러니까 전략 산업 쪽 조선, 원전
이쪽은 이제 MOU 체결이 되면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쵸? 이제 시작일 거니까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질 거예요. 한미협력 간에 대한 조선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좀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 이야기가 안 한 거 있잖아요. 이야기가 안 한 거. 이 첨단 산업, 조선, 아니, 첨단 산업, 반도체, AI, 바이오. 이쪽 부분에서 좋은 소식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요? 조선이 더 안 갈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은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거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물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항공 쪽에 대한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손이 가진 않습니다. 최근에 항공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우리가 좀 봤던 건 이번에 그 전략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이쪽으로 좀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나온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얘네가 움직였던 것들은 한한령 관련해서 움직였잖아요. 그쵸? 근데 저라면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썩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맑은민이 으라차차 조선 좋습니다. 으라차차 AI입니다. 또 으라차차 바이오도 되고 으라차차 반도체도 돼야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조선 에너지항공 11건 MOU 체결이 됐는데 이제 다음이 어디가 될 거냐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산업, 반도체, AI, 바이오 이쪽으로 좋은 흐름들이 결국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하고 이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펀드 조성을 했고, 그리고 50조 원 규모의 항공기 구매, 330만 톤 규모의 LNG 도입,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HD현대가 미국 조선업, 해양물류 인프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 삼성중공업도 비거마린그룹하고 MRO 관련해가지고 MOU를 좀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AI 캠퍼스 프로젝트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했고, 한수원, 그쵸?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하는 MOU, 항공도 마찬가지,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 고려아연이제 로키드 마틴하고 게르마늄 공급 구매, 핵심 강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아마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그쵸?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원전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래요. 원전 같은 경우 우리가 마스가에서 제2의 마스가가 원전될 거라는 이야기 했다가 언론 보도에서 이제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촥 밀렸던 부분들. 그리고 욕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많이 했다가 결과론적으로 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꿈틀꿈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하고 원전은 좀 기노업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기노업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로봇 저는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엔비디아에서 로봇 칩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상반기에 좀 봐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로봇은 최근에 좀 생뚱맞게 올라갔죠. 그쵸? 노랑봉투법, 그쵸? 어떤 로봇에 대한 그 어떤 산업에 대한 발전 부분보다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역할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그 산업 로봇, 협동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어제는 어떤 로봇이 좋았냐면요. 어제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가 또 좋았어요. 근데 로봇에 관련된 테마도 좀 긴 호흡에서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가족분들하고 볼 때 로봇 관련된 종목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지금 시장은 순환매가 빨리 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모멘텀으로 이슈로 올라온 종목들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주시면 종목 상담은 제가 해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궁금하신 점 올려드리면 제가 준비한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제 개편안 확정, 양도세는 추후 결정된다.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좀 달아놨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어제 정부가 2025년 그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네, 법 개정이 아닌 이 시행령 개정 사항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이번에 그러니까 법률 개정과는 별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심의 대상에는 제외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달 31일 세제발전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개편안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1일 국회 그리고 26일 국무회의 그죠?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 그리고 9월 3일 날 이제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라고 이제 스케줄 한번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보면, 국세기본법, 뭐, 징수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 여러 가지 소득세법, 법인세법, 뭐, 상속세, 뭐, 이런 얘기가 쭉쭉쭉 해가지고 13개 법률안이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 다음 달 3일까지 이제 국회에 제출되겠죠. 그래서 정기국회에 심의될 예정입니다. 심사될 예정이고, 일단 법인세 소율,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 기준, 구간에 걸쳐서 1%포인트, 일괄 인상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9월 3일 날 봐야겠지만 다만 이제 여기에서 그 논란이 됐고 지금 시장의 어떤 투심을 가장 억압하는 환경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주주 양도세인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해서 대주주 기준은 이제 법률안 개정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시행령 개정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법안 심의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이제 추후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를 두고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50억으로 하던 10억으로 하던 일단 빨리 결정을 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증시는 기대감에 올라가고 불확실성에 떨어지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50억이 됐던 10억이 됐건 빨리 결정 나는 게 증시 흐름에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10억이 된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보여줄 겁니다. 투심 위축되겠죠.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정도 또 나오고 나면 또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억, 10억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하고 대세 하락장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10억이 되면 안 좋겠죠. 떨어질 수 있겠죠. 투심 위축되겠죠. 그렇지만 대세 하락장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50억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시간을 끌지 말자. 빨리 좀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더 센 상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주, 금융, 밸류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어제 또 보험사하고 금융사에는 또 안 좋을 만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형금융사 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45년 만에 2배로 인상하는 이 교육세법 개정안이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26일 날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연간 수익금액 1조 원 이상의 금융사 보험사의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의 그 개정안을 확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월 3일 날 국회 제출하면서 또 심사를 이어갈 건데 이게 보면 뭐 이러저러하면 제가 뭐 보험사나 금융사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금융지주들 순이익의 최대 20% 가까이가 증발될 수 있다라고요.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건 제가 지금 발췌를 해온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 교육세율 인상으로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4대 금융주주의 연간 순이익이 세전 5,092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서 이 비탄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으로 또 1,500억 정도가 추가로 감소될 거고 담보인정 비율, 정보교환 담합 과징금, 홍콩 주가연계 증권 과징금까지 합하면 총 한 4조 5,600억 정도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00조 원 국민성장 펀드 여기도 이제 은행 출자가 필요할 거고 전세 사기 배드뱅크 별도로 설립되며 추가로 또 돈을 대야 될 전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여나 금융주, 보험사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교육세율 인상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해요. 그죠? 안 좋은 그 교육세율에 대한 세분이 올라오면서 더 센 상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주사, 금융주 지배구조 개선하고 주주환원 강화 이슈 또 관련주들이 또 어떤 밸류업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두 가지 군들 중에 충돌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교육세율 2배 인상 안 좋지만 결국 정부 주도로 인해서 자본시장 정책이라든지 고배당 이런 주주환원 정책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밸류업 종목에 대해서도 꾸준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지금 먹을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조선방산 원전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 조정 바닥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실망 매물, 차익 매물 나왔다 하더라도요.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나쁜 게 아니네.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네. 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YJ2님,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아끼는 편인데, 네. 송종모님 전력 변압기 관련주, 그러니까 전력 설비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순환매가 좀 되고 있다라는 것뿐이지 우리 이 과정에서 전력 설비 쪽도 많이 과거에 올랐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미국과 한국이 협력에 대한 이야기 나왔던 게 아까 첨단 산업이죠. 바이오, AI, 반도체예요. 결국 이 AI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섹터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 AI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를 가기 위해서는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 노후 변압기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전력 설비 쪽이 한번 크게 시세가 나와줬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AI면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요. 전력 설비 중요성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의 종목들을 지금 매매를 공략을 해가지고 이걸 좀 계속 길게 가져가기보다는요. 내 관심 종목의 관련주 대장주를 좀 넣어놓고 얘가 움직였을 때 저라면은 한번 움직이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 거기서 한번 공략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섹터이지만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최근에 움직이 났던 로봇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이거는 솔직히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이제 지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재건주냐 방산주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짜 나가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종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물론 재건주가 반짝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에 관심을 아예 안 두려고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반짝은 할 거다 이슈가 나오면 일단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중동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러시아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이름도 힘들어요. 여기 진입했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인정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약 75%를 장악하고 미국 점령 지역까지 이제 통째로 달라고 요구하는 이 도네츠크주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회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특사와 만나가지고 러시아 측과 가능한 회의를 준비하는 것을 주로 대화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반에 우크라이나 미국 팀이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트럼프도 젤렌스키와의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하는 역할에서 그렇게 지금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러시아 측도 마찬가지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담에 대해서 서로가 계속 공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가 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종전 합의가 계속 교착 상태를 보이니까
러시아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뭐 제재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어요. 군사적으로 제재를 할 거라고는 안 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제재를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내용은 없었고 고율관세 러시아 석유를 구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다롱만님 지칠 때가 작업 중인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일단 너무 해먹었어요. 약간 사골 같아요. 그쵸? 사골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와 급등주를 좋아하지만 아마 근데 종종 기대감 나오면 저도 단기적으로는 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관심도에서 많이 멀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해 보면서 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슈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결국 이번 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겁니다. 여기에 따른 기술주의 어떤 향방이 정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내일 한번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 보고 시장을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떠한 결과물들을 예측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찐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